여러분 저 힘내시고 저는 저 에너지 드링크를 먹었는데 여러분들 안 드셨죠? 에너지 드링크 직방인데 아주 여러분 저 힘내시고 우리 저 끝나고 또 먹으러 가고 화이팅. 자 오늘 진짜 좋은 날입니다.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자 안보경찰로 넘어갈게요. 안보경찰. 자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혁명 기전략, 남조선 혁명 전략, 통일 전선 전술이에요. 자 혁명 기전략하고 남조선 혁명 전략하고 누가 주체되느냐? 혁명의 주체가 혁명 기전략은 북한이 혁명의 근거지를 돼야 된다. 남조선 혁명 전략은 남한의 혁명설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남조선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남한의 혁명설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런 남조선, 북조선 없는 그냥 혁명 기전략이 북한의 혁명의 근거지로 돼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딱 연계를 시켜 주십시오. 자, 통일 전선 전술은 연합 전술이죠.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때 연합하려고 그래요? 지들이 약할 때 연합하려고 그럽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지들이 세면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엄청 잔인한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지들이 세면 죽여버리고 지들이 약할 때 연합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전선 전술 자기들이 약할 때 적과의 동침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통일 전선 전술이고요. 자 밑에 연방제 통일 전략은 이게 통일 전선 전술의 하나입니다. 연방제 통일 전략도 합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 전선 전술의 하나로서 연방제 통일 전략이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 전략이 뭐예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두 체제를 한 나라로 만들어서 연방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것이 왜냐면 공산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뭐냐면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이 타협 불가능한 대립으로 봅니다. 즉 자기네들 적은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아니 함께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 뭐해? 언젠가는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연방 국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인 것이고 얘네들은 자기들이 약할 때는 연방 국가라도 만들어서 일단 연합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얘네 연방제 통일 전략입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 전략 자기들이 약할 때 적과 연합할 수 있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통일 전선 전술의 하나로서 연방제 통일 전략이 얘기가 되고요. 자 대남 공작 기구를 보시면 거기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것이 사회안전성 또는 인민보안부 전에 사회안전성에다가 인민보안부로 갔다가 다시 사회안전성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 경찰에 해당하는 조직이 사회안전성입니다. 사회안전성은 대남 공작기구는 아니에요. 주민수탈기구는 맞아. 체제억압기구, 주민억압기구, 주민수탈기구는 맞지만 대남 공작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 대남 공작기구는 아니에요. 얘네 대남 공작기구가 얘네가 우리는 입법, 행정, 사법 이 큰 틀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얘네는 노동당, 최고사령관, 그 다음에 국무위원회 이 세 큰 축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이 세 개를 전부 다 김정은이가 다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자 노동당 안에 통일전선부하고 문화교류국, 대남공작기구가 그래서 당통문, 그 다음에 최고사령관 군 안에 정차총국하고 보위국이라는 대남공작기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회 우리로 말하는 정부의 국가보위성을 대남공작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 국가보위성이 우리 국정원이에요. 우리 국정원에 해당하는 것이 이 행정부, 국무위원회, 국가보위성으로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오른쪽 당의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통일전선부는 딱 봐도 이름부터가 통일전선전술 쓰는 거예요. 지들이 약할 때 적과 연합하려고 하는 전술을 쓰는 것이 통일전선부입니다. 그래서 통일전선부에서 남북 대화라든가 대남 심리전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담당하는 것이 통일전선부고요. 자, 최고사령관 군 계열 안에 정찰총국하고 보위국이 있습니다. 군정보. 그 중에서 아래 보위국은 김정은 경호 조직이에요. 경호 조직인데 독재 국가일수록 경호 조직이 막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호 조직이 대남 공작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골 때리죠. 그래서 보위국은 김정은 경호 조직인데 대남 공작 기능까지 하고 있고요. 위에 정찰총국 군정보, 최고사령관 군 안에 정찰총국하고 보위국이 있는데 이 정찰총국이 대남 공작기구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 정찰총국이 두 번째 슬래시에 노동당의 35호실, 작전부, 그 다음에 인민무력부의 정찰국이 통합되어서 정찰총국이 만들어진 것인데 총 6개국이 있습니다. 총 6개국이 있는데 7국까지 있죠. 뭐야? 4국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같은 민족은 같은 민족인가 봐. 우리나라도 옛날에 불과 여러분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4층이 없는 아파트들도 있었어요. 죽을 사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4층 없이 3층 다음에 바로 5층 이런 아파트도 많이 쓰고 지금은 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막 빨간색도 많이 쓰고 저기 사자도 많이 쓰고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 썼다가는 막 두드려 맞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 쓰면 막 죽은 사람 이름 쓴다고 해서 또 사자는 거의 안 붙이고 그랬었거든요. 얘네도 똑같나 봐. 그래서 정찰총국 안에 국이 6개가 있는데 4국이 없으니까 7국까지 있는 것이죠. 그 6개 국의 이름이 작정기해정우예요. 작정기해정우. 근데 그 중에서 1국이 작정국,
이국이 정찰국이에요. 자, 대남 공작기구의 핵심이 최고사령관 안에 정찰총국이에요. 정찰총국 안에 핵심이 또 2국 정찰국입니다. 1국은 뭐요? 이것도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우리 정부 조직이나 우리 경찰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팀제를 운영하죠. 근데 팀 순서가 똑같아요. 팀 직제상 제일 앞에 오는 팀이 옛날에는 그것이 수사 1개, 수사 2개, 정보 1개, 정보 2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정보 관리팀, 그다음에 정보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전에는 다 개 1개, 2개 할 때 1개가 다 서무개야, 서무개. 주력 개는 2개. 수사 1개, 서무개. 수사 2개. 뭐 시장 잡아다가 수사하는 그 지능 수사가 수사 2개가. 정보도 마찬가지로 정보 1개, 서무개. 정보 2개가 집회 시위 막 정보 보고서 작성하고 이것이 정보 2개였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국은 서무국, 2국이 주력국입니다. 그래서 1국 정찰총 1국 작전기획정국, 1국 작전국은 서무에 서무. 그래서 보시면 1국 작전국에서 기본 교육훈련, 침투 공작원, 호송 안내 복귀. 서무야 서무. 2국 정찰국을 보시면 무장공비 양성 난파, 요인 암살 파괴 납치, 게릴라 활동, 군사정보 수집. 진짜 주력국이라니까 주력국. 그래서 이것도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인가 봐. 그죠? 그래서 이 대남 공작의 핵심인 정찰총국이 6개 국으로 작전 기해 정으로 되는데 1국 작전국이 서무고 2국 정찰국이 주력이다. 그 생각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해 놓으면 이 세부적인 거 몰라도 딱 보시면 주력이 당연히 무장공비 양성 난파하고 요인 암살 파괴 납치 이게 주력이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맨 밑에 국무위원회가 이제 우리의 행정부인데 거기에 우리의 국가정보원 격인 이 국가보위성 을 대남 공작 기구로 가지고 있고요. 자, 넘겨서 보안 경찰 활동. 자, 먼저 방첩 활동이 나옵니다. 방첩이 뭐죠? 적의 첩보 활동을 방어하는 것이 방첩이죠. 방어, 첩보 활동. 적의 첩보 활동을 방어하는 것이 방첩입니다. 방첩. 아래 방첩의 기본 원칙이 완치계예요. 완치계. 그래서 완전 협조의 원칙. 나라 지키자는 것이니까 우리 남한의 모든 인원들이 다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협조해야 되는 것이죠. 뭐 군, 경, 정부, 민 할 것 없이 다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 이 완전 협조의 원칙이고 치밀의 원칙은 북한 이 공산주의 자체가 엄청 치밀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책 자체를 치밀하게 짜야 된다는 것이 치밀의 원칙이고요. 계속 접촉의 원칙은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 발견돼. 바로 때려잡아? 그러면 그 하나 때려잡고 나머지 간첩망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첩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간첩 한 명을 딱 발견하면 걔만 딱 검거하면 안 되고 간첩망 자체를 통째로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접촉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접촉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간첩 용의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즉시 검거해서는 안 되고 조직망 전체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접촉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망타진하라는 원칙이 계속 접촉의 원칙입니다. 계속 접촉의 유지 단계가 탐판주의검입니다. 탐지 그러면 확실히 맞는지 판명을 하고 판명이 되면 그때부터 주시해서 이용해서 싸그리 다 검거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판주의검 오른쪽 방첩의 수단이 적극적 소극적 기만적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소기 이렇게 외워주세요. 왜냐면 잘 출제는 안 돼. 그러나 혹시라도 출제되면 이것을 전부 다 그냥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적소기, 적극적 수단, 소극적 수단, 기만적 수단 이 종류만 알면 사실은 다 풀 수 있거든요. 왜? 기만적 수단은 기만적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허위 정보 유포 속이는 거지 뭐 허위 정보로. 그 다음에 양동 관계시위가 이거죠. 서쪽으로 칠 거면서 동쪽부터 막 약 올리는 거. 또 실제로 공격할 거면서 손 내밀고 악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양동 관계시위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양동 관계시위 속이는 거거든요. 관계가 벌써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가 뭐요? 간악한 계략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거죠. 자, 유언비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적속이, 기만적 안에 다 속이는 거 다 들어가고요. 자, 소극적 수단은 보안 또는 입법이야. 그럼 보안이라는 것이 뭐죠? 보안이라는 것이 보안 수칙 정해놓고 그 수칙 지키는 것이 그냥 보안입니다.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안 수칙 정한 다음에 보안 수칙 지키는 것이 보안이에요. 그래서 각종 보안, 뭐 자재 보안, 인원 보안, 시설 보안, 보안 업무, 그다음에 입법이 보안 규정 정하는 것도 입법이죠. 그래서 보안, 입법 이런 것이 들어가면 소극적 수단이고 나머지가 싸그리 다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수시하시면 됩니다. 속이는 것이 기만적 수단, 보안, 입법 이런 것들이 소극적 수단, 나머지가 다 적극적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방첩, 적의 첩보 활동을 방어하는 이 방첩의 주요 대상이 간첩 태업 전복이에요. 방첩 활동을 주로 뭘 해? 간첩에 대해서.
대해서, 태엽에 대해서, 전복에 대해서 방첩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첩의 주 대상이 간첩, 태엽, 전복. 자, 먼저 간첩을 볼게요. 간첩. 자, 간첩을 분류해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대량형과 지명형이 있습니다. 대량형은 뭐고 지명형은 뭐예요? 대량형은 그냥 떼거리로 보내는 것이죠. 언제? 전쟁 나면 뭐, 야, 일단 가! 하고 그냥 한 트럭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대량형, 전시에, 지명형은 평시에. 자, 임무에 따라서 무일보증. 자, 일반 간첩, 보급 간첩, 증원 간첩, 무장 간첩. 여기서 증원 간첩하고 무장 간첩의 그 내용을 조금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원 간첩을 보시면 이미 구성된 간첩망의 보강을 위해서 파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증원 간첩이죠. 오케이? 근데 그 옆에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 등의 납치 월북. 양민 등을 납치 월북하니까 꼭 무장 간첩 같아. 근데 그냥 양민 등을 납치 월북하는 것이 아니라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 등의 납치 월북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 등을 납치 월북하면 다시 간첩으로 이용하니까 기존에 있는 간첩망을 보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 등의 납치 월북 증원 간첩이고요. 자, 무장 간첩. 용의 남살은 맞아. 근데 일반 간첩의 호송. 이게 무장 간첩이에요. 일반 간첩의 호송. 꼭 무장 간첩이 아닐 것 같은데 무장 간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뭐냐면 간첩을 배치해서 그 다음에 활동해서 다시 복귀해. 이때 언제 가장 위험해? 호송할 때가 가장 위험하죠. 호송하다가 그러니까 들여보내다가 경계하는 군인한테 걸리면 총 맞아서 되져버리잖아. 그래서 호송할 때가 가장 위험하니까 그때 호송을 누가 해? 무장 간첩이 해주는 거죠. 가장 위험한 총격전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일반 간첩의 호송할 때 촉발되면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무장 간첩이 호송한다. 이렇게 좀 연상을 좀 시켜주십시오. 아래 활동 과목에 따라서 고배공, 고정 간첩, 배회 간첩, 공행 간첩. 자, 고정 간첩은 일정 지역 내에서 그냥 고정적으로, 영구적으로 어떤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해서 고정적으로 배치된 거. 배회 간첩은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왜 떠돌아다녀?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회 간첩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면 고정 간첩으로 변화될 수가 있죠. 자, 공행 간첩은 타국의 공용의 명목하에 입국해서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등 좀 그럴싸한 것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간첩을 하는 것이 공행 간첩입니다. 자, 오른쪽에 손자에 의한 간첩의 분류가 향내반 생사예요. 향내반 생사. 이 중에서 향내반은 적국 사람, 생사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향내반 적국 사람, 적국 사람, 그다음에 생사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향내반이 적국의 시민을 간첩으로 이용하는 거. 내간 적국의 관리를 간첩으로 이용하는 거. 반간 적국의 간첩을 역으로 우리 간첩하는 진짜 간첩의 꽃이죠. 그죠? 간첩의 꽃이 이 반간입니다. 왜? 적국의 간첩은 어떤 비밀들을 엄청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간첩으로 이용하면 완전히. 그래서 실제 이 첩보 세계에서는 적의 간첩을 우리 간첩으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죠. 어떻게? 그냥 우리 간첩으로 만들려면 못 만들죠. 그 새끼 약점을 잡는 거죠. 약점을 잡아가지고 적에게 알려지면 죽거나 자를 만한 그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우리 간첩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반간이고요. 자, 생사 우리나라 사람이죠. 자, 생간 그냥 통상적인 간첩이에요. 통상적인 간첩. 사간 죽음이 예상되는 간첩이 사간이죠. 그래서 좀 배반할 것 같아. 그럼 걔한테 엉뚱한 정보를 줘서 보내줘. 그럼 걔가 적국한테 내통을 해서 알려줘. 그러면 적이 골탕을 먹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면 적이 걔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걔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결국 죽어서 돌아올 것이 예상되는 간첩이 이 사간이고요. 아래 간첩망을 보시면 간첩망 단일형 기억예처 단독으로 활동하는 거. 근데 이 단일형이 대남 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단일형입니다. 왜 그래?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죠. 외국인 노동자는 다 어디 시골 공장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지. 이 길거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서양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이죠. 그렇죠? 이런 곳에서 북한 사람들이 한 2명 이상 다니면서 지들끼리 막 말하고 다니면 바로 알아버리죠. 바로 신고해버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남 간첩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해서 혼자 다니는 거 가급적이면 말 안 하게끔 혼자 다니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단점이 활동 범위가 좁고 공작 성과가 낮죠. 혼자 다니면 얼마나 겁나겠어. 그렇죠. 그래서 보안 유지는 잘 되지만 활동 범위가 좁고요. 자, 삼각형 둘째 줄에 3명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행동 공작원을 포섭하고 그 행동 공작원 간 상호 연락은 차단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도 단일형보다는 못하지만 굉장히 보안이 유지되는 것이 삼각형이죠. 그래서 니은의 지하당 구축에 주로 사용되고, 지하당이 뭐예요? 불법적인 비밀 정치 조직이 지하당입니다. 지하당 불법적인 비밀 정치, 지하당 불법적인 비밀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구성원을 많이 두면 적발되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자, 장점이 역시 보안 유지가 잘 돼요. 그러나 단점이 역시 활동 범위가 좁죠. 3명 이내에 행동 공장을 두는데 행동 공장과 서로 연락 못하게 하니까 함께 뭘 해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 범위가 좁고요. 자, 서클형 기억에 간첩이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해서 침투해가지고 막 활동하는 거야. 어떻게? 서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서클이 예를 들어서 학회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외교 클럽에 막 포함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의
아예 적의 심장부, 적의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뭐 교수 연구회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서클형입니다. 첩보전에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첩보전이라는 것이 뭐야? 어떤 전쟁의 성패가 첩보에 많이 좌우되는 것이 첩보전이죠. 그래서 첩보전을 하려면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막 허위 정보 날리기도 하고 막 정보 빼내기도 하고 해야 첩보전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서클형, 적의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첩보전에 많이 이용된다고 하고요. 자, 장점이 자유롭고 대중적인 조직과 동원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면 그 합법적인 신분, 즉 어떻게 교수관이 됐는지, 어떻게 외교관이 됐는지, 그것이 그 국가의 잘못이 돼버리는 것이죠. 국가의 잘못. 그래서 정체가 폭로됐을 때 외교적인 문제가 돼서 국가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서클형이고요. 자, 피라미드형은 간첩 관료제죠. 그래서 간첩 밑에 주공자군 두세 명을 두고 주공자군은 그 밑에 다시 두세 명의 행동 공작원을 두는 형태.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간첩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이 이 피라미드형입니다. 장점은 활동 범위가 넓은데 단점은 그게 피라미드형을 간첩 관료제를 구성해 놓으면 당연히 적발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행동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것이 피라미드형이고, 래퍼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상호간에 연락원까지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가 래퍼형입니다. 이 래퍼 자체가 연락관을 래퍼라고 하거든요. 연락관을 래퍼라고 하기 때문에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연락관까지 서로 두고 하는 것이 이 래퍼형입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피라미드형 만들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연락관까지 두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저 삼각형이 지하당 구축에 주로 사용되고요. 근데 좀 매칭이 잘 안 돼. 삼각형하고 지하당 구축하고 매칭이 잘 안 돼. 저 서클형 첩보전에 많이 이용되고요. 또 래퍼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쌈지, 서첩, 래피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딱 숙지를 해줘 버리세요. 쌈지, 서첩, 래피, 쌈지, 서첩, 래피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방첩의 대상이 간첩, 태업, 전복이죠. 방첩의 대상, 적의 첩보 활동을 방어하는 거. 방첩의 대상이 간첩, 태업, 전복. 간첩은 받고 이제 태업, 전복을 보겠습니다. 이 태업이 뭐야? 파괴하는 것입니다. 원래 노동조합, 이 노조의 투쟁 수단으로 만드는 개발된 것이 태업이죠. 원래 태업은 뭐야? 노동조합 활동에서는 태만하게 일하는 것이 태업이죠. 그래서 하루에 100개씩 만들었는데 일은 하긴 하는데 하루에 100개씩 만드는 것은 하루에 20개씩밖에 안 만들어. 이게 바로 태업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전술로 들어와서는 용어의 의미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어? 공산주의 방첩 활동의 하나로서 태업은 때려 부수는 것이 태업입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것, 때려 부수는 것을 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가 대상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 방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직간접의 모든 손상, 파괴행위, 하여튼 파괴, 때려 부수는 것을 태업이라고 합니다. 노동주의 전술하고는 달라요. 이 노조 활동 전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니은에 원래 노동쟁의의 수단이었으나 공산주의자들이 침략 전술로 이용해서 이렇게 발전한 것이고요. 자, 이번에 태업 대상의 조건, 태업으로 활용되려면 가치성, 용이성, 파급성, 가치성 중요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파괴시켜. 그러면 영향력이 엄청 많아지는 거. 그걸 해야 관심을 확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마스 와서 그냥 때려 싹 죽여버리고 그냥 싹 끌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관심을 확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확 받아버릴 수 있는 것을 때려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치성이고, 용이성, 쉽게 부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부수려면 태엽에 필요한 기구를 쉽게 입수할 수 있고, 또 접근이 용이하고, 그것이 이제 용이성이고요. 파급성, 한번 파괴하면 고치기 어려워. 장기간 고통을 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이 파급성입니다. 그래서 가치성, 용이성, 파급성이 있으면 태업 대상으로 딱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래 전복, 간첩, 태업, 전복. 자, 간첩 태업을 받고 이 방첩의 대상, 간첩 태업 전복 중에서 전복. 이 전복은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버려서 정권을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이 전복입니다. 자, 의의가 첫 번째 주 끝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변혁시키거나 기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취해지는 무력행위, 실력행위를 이 전복이라고 하고요. 전복의 형태는 국가 전복이 있고 정부 전복이 있습니다. 이게 저 헌법에서도 유명한 문제고, 우리 이제 경찰에서도 나오는데, 자, 국가 전복.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타도하는 것, 즉 노동자 계층이 또는 시민 계층이 지배자를 그냥 확 다 몰아내버리는 것, 이것이 국가 전복이고요. 정부 전복은 지배 계급 안에서 한번 이제 쿠데타를 이 정부 전복이라는, 동일 지배 계급 내 일부 세력이 집권 세력을 몰아내는 것. 그래서 쿠데타를 정부 전복이라고 하고, 혁명을 국가 전복이라고. 그러니까 4.19 국가 전복이죠. 5.16 이 정부 전복이고, 전두환의 12.12도 이 정부 전복인 것이죠. 자, 오른쪽에 공작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688페이지에 맨 아래쪽 방첩 활동과 관련된 용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지트의 뜻이 중간에 간첩 행위 등의 근거지로 사용하는 집회소나 지도본부, 지하본부, 아지트, 어떤 본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드보크는 둘째 줄 끝에 러시아어로 참나무를 뜻하는 두 표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첫 번째 줄에 자연지물을 이용한 비밀함을 드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참나무 밑에다가
뭐 무기를 묻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드보크를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비트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비트 판다고 그러죠. 그래서 산에서 숨어. 어떻게 숨어? 땅 파고 그 안에 눕고 위에다가 나뭇가지 얹어서 우리 군대에서 막 교육받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비트죠, 비트. 다만 그렇게 땅 파고 숨는 것만 비트라고 하지 않고 저 아지트의 의미로도 또 비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비트가 비밀 회합 장소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또 땅굴을 파고 땅 파고 들어가서 숨는 거 이것을 또 비트라고도 하고요. 자, 난수표하고 A3 방송은 지령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난수표하고 A3 방송입니다. 난수표는 어지러운 숫자들의 표예요. 그래서 난수표가 이렇게 조그만 종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간첩이. 여기에 숫자만 빼오기 적혀있어요. 1347 4888 막 쭉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난수표입니다. 이걸 어디다 써? 지령을 받고 또 보고하는데 이걸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A3 방송이 지령 방송이거든요. 북한에서 간첩을 내려보낼 때 약속을 하죠. 너 매월 넷째 주 새벽 3시에는 꼭 이 주파수를 맞춰봐 하면 이제 그때마다 맞춰보는 거죠. 그럼 이제 방송이 지령 방송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나오면 이제 듣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나와? 음악이 한 2곡 정도 나와요. 음악이 오 해서 2곡 정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교육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 4, 7, 8, 1, 8, 4, 4, 7, 8, 9 막 해. 그러면 약속이 있는 거지. 뭐냐? 얘는 이제 난수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하면서 막 찍어서 숫자들을 막 체킹해 하는 거죠. 그 숫자들이 또 의미하는 바가 다 있어. 뭐 첫째 줄은 성경이고 뭐 둘째 줄은 뭐고 어떤 만화책 뭐고 하면 그걸 갖다가 조합을 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지령 내용이 내일 12시에 어느 교회를 폭파하라 이렇게 딱 그 지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간첩이 지령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난수표, 어지러운 숫자들의 표, 또 지령 방송, A3 방송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 심리전을 보시면 심리전은 먼저 비무력적이죠. 그렇지, 심리전이니까 비무력적이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전, 선동, 모략 등의 수단으로 아래 사상을 혼란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이 심리전입니다. 자, 심리전의 종류가 운용에 따라서 전략 심리전과 전술 심리전이 있습니다. 전략 심리전은 장기적으로, 전술 심리전은 단기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하던 대공산권 방송, 우리 자유주의 진영에서 대공산권 방송, 공산권 망할 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략 심리전이고, 전술 심리전은 간첩을 체포했을 때 막 홍보하는 거, 딱 간첩 검거했을 때 그때만 하는 것이니까 단기적으로 전술 심리전. 자, 목적에 따라서 선무 심리전, 이 선무라는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 후방 지역이라든가 또는 수복 지역, 적에게 넘어갔다가 수복 지역, 여러분 전쟁 나면 주민들이 엄청 막 두렵고 막 그렇죠. 또 당하고 엄청 당하고 엄청 두렵고, 그래서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우리 국민이건 하여튼 우리 편으로 만들면서 안심을 시켜주려면 이렇게 달래줘야 되죠. 그 달래주려고 하는 심리전이 선무 심리전이고요. 공격적 심리전은 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방어적 심리전은 적 측이 가해오는 공격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하는 것이 방어적 심리전입니다. 아래 주체에 따라서 고연성 심리전과 비고연성 심리전. 고연성 심리전은 주체를 밝히고 하는 심리전, 비고연성 심리전은 주체를 밝히지 않고 하는 심리전.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심리전의 방법, 수단. 자, 선전, 선동, 모략, 전단, 유언비어, 불운선전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선전에는 백색 선전, 흑색 선전, 회색 선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흑노, 회비역 이렇게 그냥 외워버렸어요. 뭐냐면 노출의 위험이 있다. 이게 흑색 선전인 것이죠. 흑노, 노출의 위험이 있다. 흑노. 그 다음에 회비역, 회비역이 뭐냐면 회비, 출처를 밝히는 것이 있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 있고 출처를 유장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회비역, 회색 선전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흑색 선전이 출처를 유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비역,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회색 선전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고, 회비역, 회색 선전이 역선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흑노, 회비역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걸 해석을 하면, 자, 흑색 선전이 출처를 유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회비역, 회색 선전이 출처를 밝히지 않으니까 흑색 선전이 출처를 유장하는 것이죠. 근데 출처를 유장하면 유장한 것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유장하는 것이 뭐야? 뻥카 치는 거지, 뻥카. 출처를 서울대 교수 아닌데 뭐 서울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뻥카 치는 것이죠. 그것이 노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회비역. 회색 선전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회비역, 역선전에 취약해요. 자,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유언비어나 똑같은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게 우리한테 회색 선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유언비어 날려버리면 우리는 9시 뉴스에 서울대 교수 딱 출연시켜가지고, 그런 것은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그 권위에 그냥 눌려버려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걸 갖다가 바로 역선전이라고 합니다. 적이 회색 선전으로 공격해오면 역선전으로 서울대 교수 왜냐면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거니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서울대 교수 출연시켜가지고 반박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박해버리면 끝나는 것을 역선전에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동이란 대중의 심리를 자극해서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폭력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선전은 그냥 심리전 하는 것이고, 선동은 심리전으로서 그냥 폭발하게 만들어서 하여튼 폭발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선동이고요. 자, 모략.
중간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몰락시키거나 매장시켜버리는 겁니다. 맞죠? 딱 언어적 느낌이 딱 그냥 그거지 않습니까? 몰약. 누명을 씌워서 몰락, 매장시켜버리는 거, 몰약. 자, 오른쪽에 뭐 전단이 있고 유언비어. 유언비어는 유언비어 발생 상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적일 때, 불안할 때 유언비어가 많이 나오죠. 자, 불온선전물은 불온선전물이 있고 밑에 두 번째 칸에 안보 유해 문건이 있어요. 불온선전물은 뭐고 안보 유해 문건은 뭐야? 불온선전물은 북한이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만들어서 뭐 삐라로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것이 불온선전물이고, 안보 유해 문건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새끼들이 만드는 것이 안보 유해 문건입니다. 즉 안보 유해 세력이 만드는 것이 안보 유해 문건. 북한이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불온선전물. 북한 불 비읍 이렇게 연상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북한이 만드는 것이 불온선전물. 국내에 있는 한 총련 이런 애들이 만드는 것이 안보 유해 문건. 자, 넘어가서 안보 수사 볼게요. 자, 국가보안법. 안보수사활동 관련해서 안보사범이라고도 하고 정보사범이라고도 해요. 아니, 정보가 따로 있고 안보수사가 따로 있는데 왜 안보 또는 보안사범, 안보사범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정보사범이라고 하죠? 우리가 안보사범이라고도 하고 보안사범이라고도 하고 또 정보사범이라고도 해요. 왜 그래? 이 정보사범이라는 말은 이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에 안보사범을 정보사범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안보사범이라고 하지 않고 정보사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사범 하면 저 정보가, 치안 정보가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안보사범을 정보사범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에서 안보사범, 의미는 안보사범인데 명칭을 뭐라고 하면 정보사범이라고 거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숙지해 주시고, 자, 그 아래 국가보안법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자, 형법에 대한 특례가 일단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나라를 실수로 나라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한 놈들만 처벌하는 것이 이 국가보안법이고요. 또 예비 음모의 확장이란 말이 뭐냐면 예비 음모를 주로 처벌하는 거예요. 이 국가보안법 안에서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죄가 예비 음모 처벌하지 않는 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얘기할 때 미수 예비 음모를 원칙적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모든 범죄를 다 미수 예비 음모 처벌하진 않아. 그러나 미수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수 예비 음모 처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음모의 확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처벌하는 것이 반목자 잔편이. 반목자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잠까지 자하고 있어. 교회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저는 뭐 교회 우리 와이프는 교회 다니고 저는 이제 안 다니니까 뭐지? 안 다니 아니지. 제가 뭔 말씀 드리냐면, 하여튼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뭐 교회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교회를 뭐 엄청 호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면 저는 그냥 중립인데 시험 때문에 반목자 잔편이, 반목자 교회 안 가고 잠까지 자고 있어. 최고 나쁜 놈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미수 예비 음모 다 처벌하는 겁니다. 미수 예비 음모 다 처벌하는 것이 반목자 잔편이. 자,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것이 불처벌, 불특무에 불특무. 그래서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이 국가보안법 10조, 11조, 12조 여기에 대해서 미수 예비 음모 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수 예비 음모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 반목자 잔편이,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것이 불특무. 나머지 죄들은 미수는 처벌하고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아요. 오케이? 예, 거기다 써놨으니까요. 이제 보실 때 한번 좀 보십시오. 자, 3번에 범죄의 선전, 선동, 권유를 방조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정범으로 그냥 처벌해버립니다. 그래서 반목자, 사조의 목적 수행죄 안에 간첩죄도 있고 뭐 선전, 선동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전, 선동행위 이런 방조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보안법에서는 정범으로 그냥 처벌해버립니다. 자, 사항의 편의제공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범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보안법에서는 그냥 정범으로 그냥 처벌해버리고요. 자, 5항의 자격정지 병과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자격정지 병과 규정이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맨 끝에 임의적인 표현으로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병과해야 한다는지 병과할 수 있다는지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병과할 수 있다야? 여러분, 이렇게 사상범들은 반성하면 엄청 봐줘버리거든요. 그래서 반성하면, 즉 우리가 그걸 전향이라고 하죠.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면 그걸 전향이라고. 전향하면 자격정지 병과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자격정지 병과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사항이 없잖아. 그래서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반성하면 자격정지 병과 안 하는 것이죠. 이 자격정지가 선거권, 피선거권 막 박탈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격정지인데, 어쨌든 병과할 수 있다. 반성하면 병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또 병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 재범자 특수가 중 첫 번째 줄에 중간에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래 끝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데 다시 이 반국가적 범죄를 했어. 그러면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5년 이내 금고 이상
5년 이내, 최고형 사형. 자, 오른쪽 불구지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어떤 범죄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그것은 이 국가보안법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불구지,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반목자입니다. 반목자. 반목자 뭐예요? 교회 안 가는 거. 교회 안 가는 거 가장 나쁜 걸로 봐서 반목자만 불구지죄 처벌 대상입니다. 아래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보시면 이번에 자, 참고인의 구인과 소환. 여러분, 참고인 수사는 참고인 강제될 수 없죠. 참고인이 뭐예요? 목격자지 않습니까? 목격자 또는 뭐 하여튼 추가적으로 하여튼 참고인은 죄인이 아니잖아. 근데 참고인이 소환을 했는데 2번 이상 출석하잖아. 구속영장 발부받아도 구인할 수가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법률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근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곳은 몰라도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들 또는 적국 놈들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아는 것이 있으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와서 진술을 해줘야지. 2번 이상 안 해줘? 강제 구속해가지고 그냥 구인시켜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이 국가보안법입니다. 투아웃입니다. 투아웃. 2회 이상 2번 출석하지 않아? 강제로 그냥 구인해버릴 수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고요. 자, 피의자 구속기간의 연장. 우리 경찰은 10일 구속할 수 있고요. 검사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검사는 10일, 10일. 그래서 원래 구속기간이 사경 10일, 검사 10일, 10일, 20일. 그래서 최대 30일을 구속할 수가 있죠. 근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은 한 번 더, 그다음에 검사는 원래 한 번 더인데 2번 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일정 범죄에 대해서 사경 20일, 검사 30일, 총 최대 50일 구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범죄가 아니라 자, 기억에 3조부터 10조까지 3조. 여러분, 국가보안법 사범이 어떻게 되냐면 반, 목, 자, 잠, 찬, 회편, 불특무예요. 국가보안법이 엄청 많은 조항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0개 조항으로 돼 있어요. 3조부터 12조까지. 그래서 반목자 잠찬, 회편, 불특무. 반목자 잠찬, 회편, 불특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3조부터 10조까지만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맨 뒤에 특무, 특수직무유기하고 무고날조는 법령상 구속기간 연장 안 됩니다. 법률상 구속기간 연장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돼? 나머지 중에서 찬불은 유형결정 받아버렸어. 구속기간 연장하는 거지. 그래서 찬양 고무하고 불고지는 유형결정 받아서 또 구속기간 연장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죄들만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상 특무 구속기간 연장할 수 없어요. 왜냐면 3조부터 10조까지만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특무는 안 되고 또 유형결정 받은 것이 찬불 유형결정 받아서 또 구속기간 연장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디귿에 특무 법조문상 법률상 구속기간 연장 안 되고요. 자, 리을에 찬불은 유언으로 또 구속기간 연장 안 됩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공소보류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자, 검사는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반성해. 그러면 반성하면서 막 어떤 정보를 주고 그래. 그러면 기소하지 않고 보류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보류시킨 상태에서 니은 2년이 경과하면 이제 기소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대신 리을에 공소 보류를 받은 자가 그 2년 안에 이 법무장관이 정한 감시 보도 규칙을 위반해. 실컷 반성한다 해놓고 얘 뻥카친 것 같아. 그러면 공소 보류를 취소해버릴 수 있고 공소 보류를 취소하면 걔를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밑에 사항에 몰수 추징 압수물의 처분을 보시면 기억 국가보안법 죄를 범하고 보수를 받은 때는 이를 몰수합니다. 그렇지. 나라 팔아먹고 돈 받은 새끼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몰수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적 몰수고요. 여러분 저 아래에 국가보안법 법조문 구성 참고를 보시면 제가 이제 적어드린 국가보안법 체계가 뭐 국가보안법 처벌이 엄청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딱 1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또 숨어 있지만 일단 딱 조문으로는 반목자 잠찬, 회편, 불특무 딱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조부터 12조까지 딱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의 주체 제한이 목자직 특허예요. 이 국가보안법 죄들 중에서 주체 제한이 있는 죄들이 있죠. 그것이 목자직 특허. 오케이? 목자직 특허의 허가 이적단체 구성은 허위사실 날조 유포죄. 그래서 목자직 특허. 목자직이 뭐예요? 목사님 직에는 특허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주체 제한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가 있어요. 특허가. 눈 뜨시고 자 694페이지에 주체 제한이 있는 국가보안법상 죄가 목자직 특허. 목사님 하려면 특허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체가 제한되는 것이죠. 목자직 특허. 오케이? 자, 두 번째 불구지죄 대상 범죄는 반목자에 대해서만 교회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만 불구지죄 처벌할 수 있고요. 자, 미수 예비무 모두 처벌하는 것이 반목자 잠편이.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것이 불특무. 불처벌 불특무. 맨 뒤에 있는 거 3개. 맨 뒤에 있는 거 3개. 반목자 잠찬 회편 불특무. 맨 뒤에 있는 거 3개가 미수 예비무 모두 처벌하지 않고요. 자, 이적 지정이 요구되는 것이 이적 지정. 정을 알면서 이게 이적 지정입니다. 뭐 적에게 이롭다는 적을 알면서 그 의미죠. 자, 이적 지정 회찬 금단잠이에요. 회찬 금단잠. 맨 끝에 단잠이 단순 잠입 탈출입니다. 회찬 금단잠. 자, 대신 그 밑에 괄호에 7조
1항이 찬양 고문데 7조 1항이 찬양 고문데 나머지 조항들 7조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 이 공제의 문제집에서 이적 지정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데 이적 지정 요구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보안법에 이적 지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해 놓은 것이 회찬 금단점이고 7조의 나머지를 각종 이적죄라고 부르거든요. 이적죄니까 이적 지정까지 요구된다. 이렇게 그냥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편의제공죄 대상 범죄가 편의제공죄 그 앞에 있는 범죄들이에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범죄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 편의제공했다고 해서 편의제공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밥먹자 잠찬 회편 불등무 밥먹자 잠찬 회편 그 편 앞에까지 밥먹자 잠찬 회까지 그 범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했을 때 편의제공죄가 됩니다. 밥먹자 잠찬 회편 불등무 편의제공죄 뒤에 있는 불등무 범죄를 하는 사람한테 편의제공을 해도 그건 편의제공죄가 안 돼요. 왜냐 구성 요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편의제공죄 앞에 있는 범죄, 밥 먹자, 잠찬, 회 여기까지의 범죄를 하는 사람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편의제공죄가 됩니다. 편의제공죄 뒤에 있는 범죄 편의제공해도 편의제공죄가 안 돼요. 자, 구속기간 연장 대상 범죄가 특무는 법률상 구속기간 연장 안 되고 그 다음에 찬불은 유언결정으로 구속기간 연장 안 되고 그 나머지 죄들만 구속기간 연장 되고요. 자, 감면사유가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고 임의적 감면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자방불 특단편 이렇게 외워보세요. 고자방불이 필요적 감면사유, 특단편이 임의적 감면사유. 그래서 고자방불, 고발, 자수, 방해, 그 다음에 불고지. 여기서 불고지는 친족관계에서 불고지만 친족관계입니다. 거의 친족관계로 적혀있는 거지. 불고지만 친족관계. 그 다음에 특단편, 특수직무유기, 단순 편의제공. 이 특단편은 두 개가 다 친족관계에서 특수직무유기, 친족관계에서 이 단순 편의제공은 임의적 감면사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오른쪽 이제 강론에서 하나씩 보시면 좀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